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라 직원들도 없고 저 혼자 좀 조용하게 유튜브를 좀 녹화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또 비도 오고요. 날씨도 덥지도 않고 녹화하기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어제 내원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전신경화증과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레이노이드, 또 손톱의 조갑 태선이나 조갑 박리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정말 유명한 대학병원 다 다녀봐도 치료가 안 되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저희 한의원을 찾고 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내원하는 환자분들한테 종종 있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루터 36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알면 쉽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정말 어려운 게 수학 문제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경화증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면 치료 못하는 겁니다. 치료한다고 덤비는 순간 몸만 상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이 될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수족 냉증은 또 왜 생겼죠? 그것뿐입니까? 내일은 왜 박리가 되냐고요. 이는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정말 난해하기 끝이 없습니다. 저는 경희대 83학번인데 한 40년 됐죠? 한의학 공부한 지. 그런데 저는 한 3, 4년 전에 피레토 세라피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피레토 세라피란 내 몸의 열 에너지를 정상화시켜서 세포가 가장 생리활동을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피레토 세라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를 높이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하나의 3대 치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저는 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절대로 질병을 치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조건도 모르고 어떻게 세포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는 겁니다. 이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모든 생명체는 질병에 걸리고 종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포 중에서도 핵, 미토콘드리아, 중심체, 소포체, 다양한 미세 구조가 많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은 어떤 생명체의 구조적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실험은 정상화될 수 없다. 또 안정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변형이 찾아오게 된다라면 그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또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생명체는 햇볕, 온도, 수분 이 3대 절대적 생명 유지의 3요소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말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 영생의 조건, 불사의 조건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 불사의 조건, 영생의 조건은 내 몸속 온도,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37도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최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부 온도가 떨어진다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과 싸울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고요. 살기 전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짧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질병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암과도 싸울 수도 없고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모든 질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려움증 증상 하나와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면역력은 심부 온도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증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어제 내원하신 환자분의 증상 또 질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전신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레이노이드 증후군, 또 내일의 조갑박리증과 조갑태선증에 대해서 한번 동시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신경화증 Q&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얼굴, 손, 발등이 붓고 특히 손가락은 아침에 뻣뻣해져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낮에는 좀 덜하다라는 소리고 또 아침이 되면 뻣뻣해진다라는 거죠. 얼굴이라든지 또 손, 발등이 쉽게 붓는다라는 이야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뭐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혈액순환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자, 꼼꼼하게 하나, 둘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니, 뭐, 손등, 발등 붓는 것과 기억력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또 발음도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만큼 구엄 장애가 오고 있다. 어떤 혀 주변의 근육의 어떤 마비라든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도 내일의 이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사진에 나타나듯이 조갑박리증을 보이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갑박리증과 전신경화증과 갑상선 기능, 또 여기도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를 4년째 복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또 발생했을까요? 자,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손발까지 찼다고, 냉증이 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위가 아프고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증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또 의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현미나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있고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B3를 먹고 있습니다. 자, 영양식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도 뭐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 영양제라든지 또 영양식, 뭐 비타민 A가 많은 뭐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으라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미를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밥에다가 또 콩도 넣어 드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분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양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까요? 라는 겁니다. 자, 제 고견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레토 세라피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저는 이러한 Q&A를 하기 전에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 동영상 촬영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아깝더라도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녹화 속도를 좀 2배 속도로 그냥 해버리세요. 모르는 분들은 또 저의 피레토 세라피를 한 번 더 듣고 또 익히고 실천해주는 시간이 되면 정말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피레토 세라피란 어떠한 것인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심부온도 37도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부 체온 37도는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생명 현상을 정상적으로 발휘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적게, 내 몸에서 적게 형성이 되고 적게 발생한다라면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굶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합니다. 식사를 안 해요. 그럼 식사를 안 하는 동안 심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인들은 수십만 가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찹니다. 대부분 뭐 면역력 전문가라는 분들도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 또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심부 온도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요,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역력 심부 온도를 38도, 39도, 40도로 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항시 심부 온도라는 것은 37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면역과 무병장수론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탄생온도, 이게 바로 심부온도 37도죠. 35도만 되면 저체온증으로 빠지게 되고요. 자, 환경온도가 27도라면 그 죽음의 온도는 27도가 될 것입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불과 10도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 없다, 영생을 한다,
불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겠다라는 겁니까? 질병 치료는 바로 신부온도 최적화 치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온도만 유지되면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정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신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신부온도 37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주 과거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스피린을 먹고 스테로이드를 먹고 마취제를 주사를 맞고 또 수면제를 먹고 나서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한 알 먹어야 될 걸 40알 먹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거 왜 죽습니까? 바로 신부온도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신부온도가 그냥 하루 저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신부온도가 아무리 약을 먹더라도 신부온도가 37도가 돼버리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총에 맞더라도 과다출혈이 되더라도 빨리 지혈이 되고 37도만 유지된다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부온도 37도는 나의 생명의 온도입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나의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이것저것 막 약을 쓸 수 있느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가피할 때 만약에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취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취제는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정 온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마취제가 너무 용량이 많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요. 적절한 용량으로 수술하고 나서 다시 마취가 깰 정도의 용량이라면 그 마취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약이었죠. 하지만 단점은 생각하셔야죠. 그 마취제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약은 불가피할 때만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의사라고 양약을 전혀 터부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약이 효과는 정말 직방이에요. 효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온도와 피부온도는 서로 시속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신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는 내려갑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항시 37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피부온도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온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피부온도란 단순히 바깥의 온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강점막의 온도, 식도점막의 온도, 위점막, 장점막의 온도도 피부온도입니다. 바로 표면의 온도, surface temperature라는 겁니다. 자, 간 표면의 온도, 폐 표면의 온도, 혈관 표면의 온도도 다 피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엄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깊게 들어가면 그 속에 엄양이 계속 구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온도는 올라가서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에 걸릴 확률은
제 임상 경험으로는 0.00001%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병드는 경우는 화재가 나서 타서 죽을 때, 일사병,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과 같은 고체온증으로 죽을 때 많이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죽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총에 맞아서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천포창으로 죽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죽는 것은 다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신부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99.99%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내 몸속 온도는 37도, 우리 주변 환경의 온도는 37도 이하일 날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에너지, 신부 에너지는 끊임없이 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부 온도가 저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찰나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질환을 신부 온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걸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피부에 염증이 있다. 피부가 발적이 되고 두드러기가 되고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근데 외부에서 열을 가지 않았는데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져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확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죠. 바로 그게 대표적인 약이 셀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이 다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겠죠.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그럼 신부 온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셀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되면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죠. 뭐. 피부 온도만 내려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삼척 동자라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부 온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눈에 보이는 증상은 완화가 되고 내가 통증이 사라지고 해열이 되고 소염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신부 온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라면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증상은 좋아지고 있네 라고 나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나의 면역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질병과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의 생활 습관, 내 주변 환경, 여건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부 온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찾아낸 건데 4가지의 현상이 생깁니다. 신부 온도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떨어질 때 나의 몸부림이 시작이 된다. 체온을 정상화시켜 주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나의 생리적,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부 온도의 상승은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심부 혈관 수축이 되는 거죠.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은 올라가겠죠. 바로 그게 고혈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혈액의 점성은 높아집니다. 대사성 질환이 될 수 있겠죠.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피부 쪽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부 쪽의 혈관은 확장이 돼요. 근데 심부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아스피린의 부작용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저는 그럽니다. 밥이든 한약이든 양약이든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간에 반드시 그 부작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은 반드시 심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부 온도를 보자고요. 이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작용을 읽어보시고 그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발진, 수포, 농포, 두드러기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라면 그 A라는 물질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해하셔야죠, 우리는.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의 약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냄비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절대로 물에 냄비 바깥으로 넘치지를 않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래에서 불을 가하게 되면 물이 끓어 넘치잖아요. 그 이유는 이 물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 장력,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바로 그걸 응력이라고 하는데, 응력은 오히려 강해진단 말이죠. 자, 응력이 강해질 때 우리는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의 변형 중에 융기 현상이 생기겠죠. 돌출, 비대, 팽창 이런 증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왜 간장, 비대, 비장, 비대 또 신비대, 왜 심장의 비대증이 왜 생기냐고,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깁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뭔가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부병을 보면은 구진, 팽진, 수포, 농포, 종기, 종양 가 같은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왜 생기냐고요? 왜? 바로 응력이 강해진 결과다. 응력이 강해진 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올라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질병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질병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질병 치료가 어렵습니까? 원인을 모르고 원인 파악도 안 되고 단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만 쓰고 있으니 그게 질병 치료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바보짓이나 하는 치료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반복적으로 먹을 때는 진정되고 먹지 않으면 심해지고 먹을 때는 진정되고 먹지 않으면 심해지고 왜 그걸 반복하고 계시냐고요. 자,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걸 서양의학에서는 단백질의 변성이다 그래요.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라 그래요. 유전자의 변이는 왜 생겼죠? 단백질의 변성은 왜 생겼죠? 바로 응력이 강해진 결과라고요. 왜 전신경화증은 왜 생깁니까? 왜 조직이 딱딱해진 겁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상태에서 조직이 딱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현상이 생겨요. 피부 온도가 높아진 그 염증 부위에 있어서는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탱탱해지잖아요. 바로 피부 조직, 장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섬유화가 되고 왜 석회화가 되고 왜 되느냐고요. 왜 조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냐고요. 바로 거기에 그 조직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은 경화가 되고 각화가 되고 섬유화가 되고 석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종양에 있어서 왜 종양의 조직은 굳어지죠? 바로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고 피부 온도의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응력이 강해질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통증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 환자들은 심각한 통증이 오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가 극도로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때 응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온다고 진통제를 확 쓰게 되면 통증은 사라지겠죠. 왜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바로 피부 온도를 낮춘 결과죠. 피부 온도만 낮아졌을까요? 심부 온도까지 동시에 낮춰버리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나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치료입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 부질없는 짓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심부 온도가 계속 장기화됐을 때 나의 몸부림. 세 번째는 모공이 다치게 되겠죠. 너무나 쉽죠.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질 때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그때 모공을 닫는 거예요. 자, 모공이 다칠 때 손발 끝에서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서히 손발 끝으로 다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상체 쪽으로 열이 팍 쏠릴 때 위산이 역류가 될 수도 있어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구내염, 설염 이런 것들이 확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열 에너지가 갑상선 쪽으로 열이 쏠립니다. 갑상선 염이 되기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갑상선 암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신 분도 전신경화증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열이 상체로 쏠리면 손발로 열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족 냉증이 온다라는 이야기. 수족 냉증, 레이노이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이 상체로 쏠리는 순간 상체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열이 식게 됩니다. 바로 액화가 되는데 그때 국소단증이 생기는 거죠. 겨드랑이나 목덜미나 두피에서도 막 땀이 납니다. 자, 땀이 나는 순간 나는 열체질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열체질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찬물을 먹거나 옷을 얇게 입거나 이불을 안 덮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확확 세게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심부 온도는 더더욱 내려가요. 모공은 더 다쳐요.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력한 약은 더 쓰겠죠? 그럼 또다시 심부 온도는 내려가죠. 모공 또 다치죠. 피부 온도 다시 올라가죠. 강력한 약 쓰죠. 뭐 하자는 겁니까?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이 순간의 증상만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땀 분비에 감소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국소단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아요. 땀이 안 나는 사람은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땀이 나야 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다한증은 오히려 무한증보다 낫습니다. 무한증 있는 사람은요, 잘못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열이 내 몸에서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긁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 결절성 양진 환자, 암 환자도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혈액투석 환자가 가려움증이 생겨요. 왜 생깁니까? 혈액투석액이 심부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모공은 다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긁어버린단 말이죠. 간경화 환자한테도 가려움증이 생겨요. 왜?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 심부온도가 떨어졌다. 모공은 다치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4가지 생리병리적인 몸부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그럼 왜 전신경화증이 발생했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레이노이드, 조갑의 이상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그게 각각의 질환인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단 하나의 질병만 치료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 피레토 세라피는 내 몸 전신을 치료해주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전신경화증만 치료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A라는 환자의 몸 전체를 치료하다 보면 그냥 하나 둘씩 서서히 치료될 수 있는 치료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심부온도가 장기화될 때 또 이러한 4가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장기화될 때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제 피레토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제 피레토 세라피의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야 된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찬바람을 쐬면 피부 온도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도 동시에 낮아지고 모공은 더 닫혀버려요. 자, 그리고 몸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버리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요. 피부 온도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물리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유체 역학이라든지 이는 전반의 학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시켜서 내 심부 체온 37도를 유지해주는 치료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어제 오신 환자분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얼굴, 손, 발등이 붓는다. 특히 손가락은 아침에 뻣뻣해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상체로 열이 쏠리고 있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그럼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면 얼굴 쪽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돼서 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얼굴이 따끔거린다고 그래요.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억력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때 자통, 따끔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손, 발등으로 붓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도 손발로 열이 못 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혈관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붓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당연히 상체로 열은 쏠리고 손발로 열이 못 가니까 레이노이드 증후군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전에 갑상선 염이 생겼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이후에 또 저하증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파닥거리죠. 이 파닥거리는 기간 현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파닥거리는 힘이 없어져요. 바로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위가 아프고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위산이 역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점막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위에 통증이 오는 거고요.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성대 쪽으로도 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목 소리가 난다든지
또 말이 어둔해진다든지. 왜? 신경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서린신경 온도가 올라가고 또 그쪽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고 구엄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신적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전신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상처로 열이 쏠리면 구역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스꺼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머리 위쪽으로 올라갈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볼까요? 현재 현미,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있고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BC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백미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죠? 저는 백미만 먹으라고 합니다. 현미를 먹으면은요, 신분도가 더 내려가요. 왜? 현미는 거칠잖아요. 거칠면 소화가 덜 되잖아요. 소화가 덜 되면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잘 안 되잖아요. 산화가 잘 안 되면 산화열 발생이 잘 안 되잖아요. 산화열 발생이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었으니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지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갔겠죠? 어제 누리호가 우주 상공으로 날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열 에너지, 추진력이 필요했던 거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잘 작동하려면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추진력은 바로 심부 에너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곡기입니다. 곡기. 음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순간 내 신분들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굶는 순간, 하루에 2끼를 먹는 순간, 하루에 1끼를 먹는 순간 신분들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굶지 마세요. 꼭 하루 3끼를 드세요. 꼭 흰밥을 드세요.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B, C 절대로 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부작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피부 온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부작용이 없으면 마음껏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그 부작용이 없으려면 심부 온도를 올리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거든요. 그때 전혀 피부에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약물이나 음식은 마음껏 드시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심부 온도를 낮춰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그 어떤 약물, 건강보조식품, 어떤 물질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잘못된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러한 식단이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있는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했겠냐고요. 이제는 손끝에도 이상 전상이 생기는 거죠. 나무가 나무 끝에 이파리를 보세요. 그 이파리가 시들 때 나무는 정상적으로 생명 현상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파리를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뿌리에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분도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이 그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씩 그 환자분한테 뭐가 잘못됐는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진료 시간이 단 5분이면 되겠어요. 적어도 1시간은 돼줘야죠. 환자하고 대화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치료가 되죠. 그냥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처방하고 약 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정상은 그대로 완화가 될 텐데 환자도 그걸로 만족할 텐데 신부온도 측정할 수 없으니 피부 온도만 내려가면 염증과 통증과 해열이 다 될 텐데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잖아요. 그런 치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전신 경화증이라든지,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레이노이드 증후군, 내일의 이상, 이걸 동시에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료해야 이 하나하나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몸 전체를 치료해 줄 때 이 모든 질환들이 서서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무조건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경화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염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죠.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는 이러한 증상도 없어져 줘야 되겠고, 또 갑상선으로 열이 쏠리는 증상을 없애주려면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공을 열려고 할 때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고 자꾸 보습제를 바르면 됩니까? 그럼 모공은 다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하나를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다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요, 물리 법칙에 순응할 때만 살 수 있고요, 역행하게 되면 다 죽어요. 죽는다는 소리는 질병이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사망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 법칙에 순응하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려요.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약들을 잘 보세요. 그러한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떨어져 버려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통증, 가려움증, 염증 다 진정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심부 온도까지 낮춰버린단 말이죠. 근데 심부 온도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알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상은 완화가 되니까. 하지만 공부를 조금만 해보세요. 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만 심부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심부온도가 유지가 돼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든 어떠한 약이든 내 몸속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물질도 써서는 안 된다. 치료라는 명분 하에. 왜? 다른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 그래서 저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몸속 온도가 올라갈 때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빨리 모공을 열어라고.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에서부터 먼 부위로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골고루 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분산이 될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는 순간 그 쏠렸던 부위의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홈페이지나 피레토 세라피를 잘 책을 보시면 질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 치료의 방식은 반드시 3대 치료 원칙이 있어요. 피레토 3대 치료 원칙.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가 높다고 온도를 낮추는 순간, 강제적으로 낮추는 순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면역력을 높이면서 질병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심부 온도를 정상화시켜주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이는 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역력 정말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엊그제 오신 분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도 중요하지만, 약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 약의 효과는 50%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50%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제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확실하게 줄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교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코어가 되는 상태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지, 저의 약만 믿고 또 여러분들의 그냥 행동만 믿고 치료하는 것 어렵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교사가 돼서 어려운 문제마다 저는 콕콕 찝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그리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치료해 봤습니다. 치료는 드라마틱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